고려시대 태양과 달을 읽는 방법 역법. 글쓰니 서금석. 전통시대의 달력이란 오늘 본 하늘의 별자리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의 눈에 어제 것과 똑같아 보이겠지만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루하루 다르게 비칠 것이다. 하늘을 관찰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지금은 천문학자라 하고 옛날에는 일관이라 불렀다. 일관은 모두 국가기관에서 일했다. 이들은 고려시대 서운관이나 조선시대 관상감의 관료로서 천문관의 소임을 다했다. 그리고 매일 매시간 빠짐없이 하늘의 변화와 별자리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이를 기록했다. 옛사람들은 단지 육안에 의한 관찰력과 그 경험을 바탕으로 무질서하게 널리 있을 것만 같았던 그 많은 별들이 매우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바로 이 규칙성을 통해 그들은 시간을 발견했다. 서운관과 관상감은 매년 동지 무렵이 되면 다음 해에 사용할 달력을 만들었다. 흔히 달력을 동지력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달력을 만들면 먼저 국왕에게 보고하여 윤허를 받고 새해 달력으로 반포한다. 그리고 국왕은 신하들에게 이를 나누어 주었다. 달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요긴했다. 즉, 농경생활의 지침이 되었던 까닭에 많은 달력의 보급을 필요로 했지만 달력은 여전히 부족하고 귀했다. 그래서 새 달력이 나오면 서로 베껴가며 사용했고 시장에서는 달력 판매도 이루어졌다.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달력은 소중한 선물로 활용되기도 했다. 문인들의 각종 개인 문집에 보이는 새 달력의 판매를 노래하는 장면은 전통사회에서 달력 사용이 이미 일반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달력이란 말은 언제부터 불렸을까? 달력에서 달은 당연히 밤중에 뜨는 달을 말한다. 순수한 우리말이다. 여기에 전통시대의 시간 질서를 규범화시킨 한자어, 역을 붙여 달력이라는 말이 생겼다. 우리말과 한자어의 조합어이다. 따라서 달력이라는 용어가 나타나기 이전의 시원은 순수 한자어 원력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자어 원력이 우리말과 한자어의 조합어인 달력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대체로 조선 후기에 달력의 일반적인 이름은 역서였다. 그러나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 등을 살펴 그 이전 시기로 올라가면 사람들은 달력을 역일이라고 불렀다. 전통시대의 역일이 태양을 염두에 둔 달력 이름이라면 원력 혹은 달력은 달에 기반을 둔 용어임에 틀림이 없다. 전통시대의 달력이 1년 365일 태양일보다는 1년 12달이라는 태음력에 비중을 두었기에 원력의 명칭에서 자연스레 달력의 이름으로 옮겨갔다고 생각된다. 각종 제례나 생일과 같은 기념일의 행사는 대부분 태음력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농사일에 맞춰진 달력에 포함된 시간의 소재는 오히려 달보다는 태양의 움직임에 보다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지금의 달력도 마찬가지다. 조선 후기 김매순이 지은 열양세시기에는 관상감에서 내년의 약서를 진상하면 임금이 보시고 이를 나누어 주셨다. 1등품은 황색으로 엮은 황장력이고 그 다음은 청장력, 백력, 중력, 월력, 상력 등 각양각색인데 종이의 품질과 모양에 따라 차별을 둔다고 한 데서 월력이 보인다. 그러나 이때의 월력은 달력의 한 종류였을 뿐이다. 그러다가 서양식 달력 형식을 접한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어 월력이라는 용어는 점차 지금의 달력과 같은 개념으로 쓰였다. 1년 12개월에 날짜별 달력을 월력이라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해방 이후 한자어가 우리말로 널리 바뀌면서 지금의 달력이라는 말로 정리되었다. 따라서 달력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지만 흥미롭게도 그 용어의 변천과 탄생은
우리말이 널리 사용되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태양력과 태음력의 기능을 가진 태양-태음력. 고려 충렬왕은 1280년 겨울 고려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동지력을 바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는 원나라의 시간 질서를 의식한 것이었다. 동북아시아의 패권 국가들은 하나같이 자국의 역법적 시간 질서로 지역적 통합을 갈망했다. 이 때문에 그들의 역법은 이웃 주변국에까지 반포되었으며 세계력으로서 함께 공유되도록 강제되었다. 하지만 원나라의 등장과 함께 일원적 세계 질서로 편성되기 이전까지 동북아시아 단위 주체 세력들은 자국의 달력을 만들어 역일 질서 체계를 독자적으로 유지했다. 고려도 다원적인 주변국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자체적인 역일을 갖췄다. 1281년 정월 초하루, 원나라의 수시력이 고려에 반포되었다. 수시력이 들어오기 전까지 고려는 주로 당나라 때 만든 역법인 선명력을 기초로 역일을 만들어 고려의 시간체계를 갖췄다. 물론 고려는 강대국이었던 요나라와 금나라의 사대함으로써 이들의 역법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국가들의 역일을 수시로 비교 검토하여 고려의 역일에서 시차를 줄이려고 애썼다. 고려의 역법 운용은 중국의 수십 차례에 걸친 잦은 계력과 비교된다. 이는 오히려 고려의 시간 질서의 한 특징으로 비친다. 역일, 곧 달력은 역법의 기초에 만들어졌다. 역법은 달력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법칙으로 이해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조선 세종 때에 칠정산이 만들어지기까지 삼국과 고려, 그리고 조선은 대체로 중국의 역법을 가지고 자체적인 달력을 만들어 사용했다. 달력은 태양의 움직임을 측정해 매일의 날짜가 표기되어 있다. 이를 통해 1년의 주기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24절기가 옛사람들이 밝혀낸 1년의 길이었다. 동지에서 다음의 동지까지를 대략 365.5일 정도로 측정해냈다. 이를 태양력이라고 한다. 동지는 한 해의 달력을 계산할 때 그 시작점으로 쓰였다고 하여 한 해의 역원이 된다. 따라서 동지는 역법상 한 해 달력을 제작하는 시작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태양력에서 1년의 길이가 정수일로 정확히 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 옛사람들도 고민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해의 24절기인 태양력의 길이를 365일로 계산했고 또 어떤 해는 366일로 맞추기도 했다. 이는 태양의 1년 주기를 해결하고자 했던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작업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현대의 달력에서도 대개 4년마다 2월은 28일이 아닌 29일이다. 2월이 29일인 해를 우리는 윤년이라고 부른다. 이와 함께 옛사람들은 달의 움직임을 확인하여 음력의 날짜 수를 달력에 포함시켰다. 이해하기 쉽게 그들은 눈으로 볼 때 가장 쉽게 관찰되는 보름달을 보고 그 다음 달 보름달까지의 날짜 수를 계산해 대략 29.5일 정도였음을 알아냈다. 태양력과 마찬가지로 육안에 의한 관찰력의 결과값으로는 대단한 성과였다. 지구가 공전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27.5일가량이다. 하지만 그 사이에 지구도 태양을 중심에 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같은 크기의 달을 보려면 2일 정도 더 지나 29.5일이 요구된다. 이처럼 태음력의 날짜 수도 정확히 정수일로 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태음력에서도 어떤 달은 29일이 되는가 하면 그 다음 달은 30일이 되는 것도 바로 달의 한 달 주기 일을 날짜로 해결하려고 애쓴 흔적이다. 이것도 천체 운행 시간을 날짜로 맞추기 위한 인위적인 작업이었다. 관리였던 일관들은 달의 규칙적인 움직임을 확인하고 좀 더 구체적인 원칙을 정해야 했다. 그들은 한 달의 시작점을 4길로 정하고
이 날짜를 초하루로 삼아 달력의 날짜를 계산했다. 사길인 초하루와 보름인 망일은 한 달 달력의 기준점이다. 그래서 한 달을 일상망월이라고 했다. 물론 사길에서 다음 달 사길까지의 시간 길이도 약 29.5일이다. 한 달의 날짜 수에 12개월을 곱하면 1년 길이가 354일이 된다. 이것이 태음력이다. 그런 까닭에 태음력은 태양력의 1년에 비해 11일 정도 짧다. 태음력과 태양력의 날짜 길이는 서로 맞지 않다. 이처럼 사길은 달과 관련되어 있다. 매월 단 한 번은 달의 공전으로 태양과 달, 그리고 지구가 일직선상에 놓이는 날이 생기는데 이날이 음력 초하루이다. 또 이날은 자연스럽고 규칙적인 현상으로 일식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전통사회는 너무도 당연한 자연현상인 일식을 이변으로 간주하고 특별히 주목했다. 왜냐하면 태양은 제왕을 상징하는데 태양이 달에 의해 가려지는 일식은 제왕의 권위 손상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일식은 매월 초하루에 같은 장소에서 관측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지구의 자전 때문이고 태양의 그림자를 만드는 달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황도와 백도의 경사각 차이의 원인이 크다. 일식은 원칙상 매월 초하루에 생겨야 한다. 그러나 부정확한 측정 결과로 일식이 금음 혹은 초이틀에 기록되기도 했다. 이것은 역산술의 한계였다. 역법상 이러한 간만의 차이는 일식이나 월식 같은 현상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불허했다. 오류는 지속적으로 수정을 요구받고 역법을 새롭게 고치는 원인이 되었다. 계력의 역사는 이 같은 계산상 오류 수정을 거듭한 결과이기도 하다. 여하튼 이 일직선상의 배열이 한 달의 시작점이 되었다. 달을 기준으로 삼았던 음력에서 매월 초하루는 1년 중 12번 발생하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윤달이 들어있는 해는 13번의 sak이 들게 된다. 윤달은 무엇보다 1태양년과 12상망월의 날수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인위적이고 편의적인 방편에서 만들어졌다. 바로 윤달은 달의 날수를 태양력에 맞추려 했던 발상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태양과 달의 움직임에서 공통인자를 찾고자 했던 조상들의 생각이 결과적으로 윤달을 만들었던 것이며 이로써 인류는 태양과 달의 주기를 타협시키는 데 성공했다. 날수에 미치지 못하는 간만의 여분들을 모아 윤달을 만들었지만 각 달의 첫날은 어김없이 사길에 맞추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위해 애썼던 것이 역법 발달사의 단면이기도 했다. 전통시대에서 태음력은 보통 12달 354일이 되고 윤달이 들어있는 해는 13달로 383일 혹은 384일이 되며 윤달의 해를 윤년이라고 했다. 우리는 이러한 달력의 형식을 태양 태음력이라고 부른다. 시간 질서의 기제, 해시계와 물시계. 위에서 삼국과 고려, 그리고 조선 등 전통시대에 만들어 운용했던 달력을 대강 살펴보았다. 시간은 생산활동의 기본 축을 이룬다. 특히 농업 경제활동에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했던 전통사회는 사시와 절기, 그리고 한 달의 길이와 하루의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야 했다. 달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을 측정해야 한다. 따라서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를 마련해야 했으며 그 기구는 해시계와 물시계가 대표적이다. 이제 고려시대의 시간 및 시보체계에 대해 알아보자. 원나라 사신 왕통 일행은 고려 충렬왕 7년인 1281년 1월 1일에 고려에 와서 수시력을 반포했다. 이때 그들은 도일사 객관에 머물면서 낮에는 태양의 그림자를 측정하고 밤에는 천문을 관측하면서 고려의 지도를 구해보았다. 이들의 천문 관측은 원나라가 지배하는 여러 지역의 복근 출지를 계측하기 위해서였다.
원사 천문지에 실려 있는 고려의 38도소의 위도값은 아마도 이때의 실측 결과일 것이다. 왕통 등 사신 일행이 고려에 와서 태양의 그림자를 측정하고 천문을 관측한 것은 제국으로서 원나라의 이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그들이 고려에 와서 태양의 그림자를 측정했다면 그 측정 기구들을 고려에서 선보였을 것이다. 아마도 고려도 이와 같은 측정 도구는 갖추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고려시대의 시간 측정 기구로서 해시계와 물시계의 제작과 운영 양상은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세종 때에 제작된 자격국루가 조선시대 물시계를 대표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왕조 중심의 시간 질서를 주재하는 대표적인 상징물로서 함의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고려의 시측 기구 제작과 관련한 내용은 고려의 관찬 사서뿐만 아니라 개인 문집류 등을 통해서도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병도가 개인적으로 소장했던,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되어 있는 평면 해시계를 고려의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고려에서 제작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까지 고려의 것으로 공식화된 시측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학계에서는 고려의 시측기구가 어떻게 제작되었으며 이것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측정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시간 측정 기구를 조명하기 위한 접근은 거의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연구의 상당 부분이 세종 때의 자격국루와 양부일구 및 각종 천문기구의 제작과 운용에 비중을 두었으며 조선의 과학 문명을 평가하는 데 집중되었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사료 부재가 해당 시기의 시측 기구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고려는 국초부터 신라의 관제를 따르고 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였다. 이에 고려의 시측 기구 관련 관제는 신라의 것을 계승하고 중국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을 것으로 여겨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삼국 및 고려 시대를 통틀어 발견된 공식적인 시측 기구는 1930년 경주에서 출토된 신라의 것으로 보이는 해시계 파편 조각이 전부였다. 반지름이 33.4cm이고 최대 두께가 16.8cm인 원형의 이 화강암 파편을 학계에서는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해시계 유물로 간주하고 있으며 고려시대의 해시계 형식을 고증하는 자료로 보고 있다. 파편에 남아있는 글자의 배치는 자부터 묘까지이고 글자 수는 총 8자이다. 파편의 글자 간격을 고려했을 때 해시계의 각도는 24등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을 것이다. 또한 파편의 바깥 부분에는 8꾀가 음각되어 있다. 돌판에 새겨진 글자가 서로 규칙적인 간격으로 나열된 것처럼 보이므로 이 해시계는 24방위를 가리키는 기능도 지녔을 것이다. 나침반이 언제 우리에게 전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 돌판 위에 그어진 선과 글자의 배열은 방위를 알아내고 해그림자를 이용해 시각을 측정했던 고려 이전의 기구로는 현재까지 유일한 것이다. 각이 돌평면 위에 음각된 점에서 신라의 해시계는 수평면 위에 음각된 전한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해시계와 비슷했다고 본다. 따라서 중국 고대의 해시계가 신라에 영향을 끼쳤음을 배제할 수 없다. 신라의 해시계는 방위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평평한 바닥에 시반이 수평으로 누인 채 설치되었을 것이다. 아쉽게도 물시계의 형태는 조선 세종 때 이전의 것은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없다. 이것은 신라뿐만 아니라 고려의 시측 기구를 살피는 데 있어 넘어서야 할 과제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료상 신라가 성덕왕 때 물시계를 만들었고 박사 6명과 사 1명을 두었던 점이나 경덕왕 때에 누각 박사가 있었고 고려도 서운관에 물시계를 관장하는 직책으로 장루와 서로 등을 두었던 사실에서 조선 이전 시기에 물시계 운용 실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고려의 물시계 운용은 고려사 예지의 길래대사편과
악지 노래 가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려 왕실은 물시계 시각에 북을 쳐서 취재하는 날 국왕의 어가 출발 시각을 알리고 있다. 고려사 예지의 이 같은 내용은 조선왕조실록에도 그대로 실려 있다. 즉, 두 왕조의 물시계 운용을 참고할 때 고려시대도 조선시대와 같이 물시계 운용에 큰 비중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 악지의 노래 가사를 보면 시간과 물시계를 의미하는 용어인 루가 등장한다. 루는 당시 사람들에게 시적 정서를 담아내는 훌륭한 시상이 되었다. 노래 가사에 쓰인 루는 좁게는 물시계를 의미하지만 넓게는 하루의 시간, 더 나아가 세월을 뜻하기도 한다. 두루 쓰였던 물시계 이름으로 누각이나 강루가 있다. 고려 궁궐에서 제작해 운용했던 물시계 국루가 송나라의 물시계 이름 그대로 불렸음을 염두에 둘 때 고려의 물시계 운용은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물시계인 자격국루도 궁궐에서 만들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동북아시아 국제질서를 새롭게 재편한 금나라는 1127년 송나라의 수도 개봉을 점령해버렸다. 이 사건을 정강의 변이라고 한다. 이를 계기로 송나라의 물시계 및 각종 천문기구가 금나라에 전래되었다. 이는 고려의 해시계와 물시계 등의 운용에 금의 영향도 있었음을 시사한다. 고려 궁궐의 물시계는 주로 국루로 불렸고 또 금루, 은루라고도 했다. 고려 국루의 물통이 사각의 괴 모양을 갖췄는지 아니면 둥근 원뿔 내지 원통형이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원나라 때 물시계인 연호누각의 물통이 원통형 구조였고 조선의 물시계인 자격국루의 파수호 및 수수호가 원형이나 원통형 등 둥근 모양으로 제작되었음을 참고할 때 고려의 물시계 형태도 이와 같았을 것이다. 물시계는 오로지 중력을 이용한 수압에 의하며 물을 공급해야 하는 등 인위적인 작동이 뒤따라야 했다. 따라서 물시계에 의한 측정은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했다. 이에 대한 결함은 주간의 해시계를 통해 보정되었다. 즉, 물시계의 다소의 차이는 해그림자의 전후 길이를 참작해 교정해야 했다. 다만 해시계는 야간이나 흐린 날씨에는 이용될 수 없었다. 이처럼 해시계와 물시계는 기능을 서로 보완했지만 궁중 의뢰나 일반인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것은 주로 물시계가 큰 역할을 맡았다. 비록 고려가 시측기구를 운영함으로써 시각을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15체계를 갖췄다 하더라도 시측기구의 운용과 실태는 조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화되지 않았던 것 같다. 조선은 앙부일구를 만들어 궁궐 밖 서울 한복판인 해정교와 종묘 앞에 설치했다. 백성들이 시간을 보다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시계를 대로변 다리에 설치함으로써 시계의 대중화를 꾀했던 것이다. 그리고 조선의 것으로 소형의 해시계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도 이를 개인이 휴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고려의 시측기구는 궁궐 혹은 주요 사찰이나 군사 요충지 그리고 주목, 현 등과 같은 제한된 곳에서 관리, 운용되었다. 시간을 알리는 15체계. 이렇게 시간 측정 기구에 의해 측정된 시각은 매시 정각에 외부로 널리 알려졌다. 특히 고려사 역지에 실린 선명력에서 태양의 출몰 시각을 측정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고려의 15체계는 대단히 정교했다. 고려가 물시계 등을 이용해 시각을 측정한 후 이를 외부로 알리는 체계는 인종 때의 송나라 사신 일행과 함께 고려에 왔던 서긍의 고려도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긍이 고려를 견문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바로 고려도경이다. 서로의 직책은 그 명칭과 임무가 옛날과 비슷하다. 시각에 따라 북을 쳐 절도로 삼았는데 중정에 세워진 표에
패를 걸어둔다. 매시 정각이 되면 자줏빛 옷을 입은 관리 한 명이 패를 받들어 왼편에 서고 녹색 옷을 입은 한 명은 몸을 구부려 몇 시라고 알린다. 그런 연후에 호를 꽂고 표로 가서 패를 바꿔놓고 물러간다. 위 사료는 고려의 관리 서로가 시간을 알리는 내용이다. 서로는 물시계 운영을 담당하는 종 8품의 관리로 총 2명이 있었다. 고려도경에서 고려의 서로에 대해 서로 직명과 역할은 예전과 같다고 한 점에서 시각을 측정하고 그 시간을 알렸던 고려의 제도는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쉽게도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시각을 측정했는지 서경은 보여주지 않았다. 고려도경에서 언급한 중정이표는 중정에 표를 세운다 또는 중정에 세운 표로 해석된다. 서경이 언급한 중정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서경은 고려도경에서 중정을 3번 언급했다. 하나는 위 기사와 같이 서로 편이고 나머지는 고려 왕궁 정남쪽에 세워진 승평문과 궁궐의 정전인 회경전에서 보인다. 승평문 편과 회경전 편에서 설명하고 있는 중정은 회경전 앞 넓은 뜰, 곧 정전의 뜰을 의미하지만 서로 편에서 언급된 중정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 서경은 서로가 중정에서 매 시각에 몇 시라고 알린 후 표에 시패를 바꿔 걸어놓은 것을 목격했다. 여기서 3가지 사항이 주목된다. 첫째, 서로가 물시계를 담당하는 관리라는 점이다. 때문에 그의 직책으로 보아 이때 시간을 측정했던 기구는 물시계였음을 알 수 있다. 주례의 하관사마편을 보면 서로 씨는 물시계를 이용해 군사들에게 시각을 알리는 직위라고 했다. 고려는 태사국에 영대랑, 보장정, 서로정, 사신, 사력, 감호와 같은 직관을 두었다. 고려시대 설호는 누각을 담당한 직책으로 시각을 측정하고 이를 알려주면서 달력을 제작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둘째, 서로가 매시 정각이 되면 시간을 알렸다는 사실이다. 이는 매 시각마다 시간을 측정했음을 뜻한다. 물시계는 눈금을 새겨 시간대별로 나눈 뒤 물이 채워지는 양에 따라 매 시각을 측정한다. 즉, 축각과 매시정이라는 표현에서 고려의 물시계에 눈금을 잴 수 있는 부전 또는 각전이 설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각이 새겨진 부전이 설치되었다면 물을 담는 누호가 있어야 한다. 셋째, 서로가 몇 시라고 알리면 고수는 이 소리를 듣고 북을 쳐서 밖으로 시간을 전했다. 특이한 점은 설호가 몇 시라고 시각을 알리고 난 뒤의 행동이다. 표로 가서 패를 바꿔놓았다는 표현은 신호를 시각적 이미지로 부각시켰다. 서로가 시간을 알려주고 패를 걸어놓은 시간대가 12시 진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이 행동은 15후 청각에 남은 여운을 여전히 시각화시켜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대를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고려의 시보는 청각과 시각적 효과를 모두 동원했다. 주지하다시피 궁궐에서 들려오는 물시계 소리는 궁궐에서 해당 시각을 종과 북으로 알리는 소리였다. 고려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 가사들처럼 고려 개경 사람들은 종루의 타종 소리를 통해 시각을 알 수 있었다. 이재현은 그의 문집에서 종소리는 새벽마다 구름 속에서 울려 나온다라고 하여 늦은 밤에도 북이나 종소리로 시각을 알리는 장면을 시적으로 묘사했다. 개경 궁성 안에서 울려 퍼지는 북소리나 종소리는 시각을 알리는 국왕의 소리이자 왕실의 통치 기제였다. 이처럼 고려는 물시계를 운용하고 이를 통해 시보체계를 갖췄다. 하늘의 변화를 관찰하는 천문과 시간을 만들어내는 역법이 제왕의 학문인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